자, 오늘은 조선의 사상이네요.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상 파트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은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성리학을 먼저 살펴보고 그 외에 음, 기타의 사상으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실학을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성리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고려 말이었잖아요. 고려 말. 그래서 우리 고려의 문화사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봅시다. 자, 성리학이라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원리, 그 다음 인간의 심성, 이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고려 말에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었는데, 이 신진 사대부들은 새 왕조 건국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나의 무리와 그 다음에 새 왕조 건국에 대해서 반대했던 무리들로 나뉘어지죠. 이 고려 말에. 자, 그래서 이 참여해서 열심히 고려의 어떤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급진파로서 고려의 문제를 고치기에는 고려 왕조의 문제가 너무 크고 손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빨리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 개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 왕조는 멸망시켜야 돼. 라고 하는 급진적인 전면 개혁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서서히 해가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어요. 자, 이 급진파가 조선 건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건국을 한 뒤에 결국에 이들은 계속해서 정치판에 나가야 되니까 관학, 바로 성균관을 말하는 거죠. 국가에서 세운 학교. 그래서 성균관 출신들이겠죠. 주로 이 사람들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과거를 치러서 그 다음에 관리로서 조선 그 왕조의 여러 정책들에 참여하는 이들을 관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학파는 나중에 세조의 즉위 이후에는 훈구파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 자세한 것은 예전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새 왕조 건국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온건파들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니까 이 조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로지 성리학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 후진을 양성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자, 이들이 성종 임금님이 이들을 중앙정부로 불러들이면서,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한 이후에 이들을 살인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바로 이 관학파와 살인파가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성리학과 관계되는 것도 바로 이 살인파가 특히 더, 물론 관학파도 신진사대부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받아들였었지만, 살인파는 특히 학문 연구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살인파에 의해서 성리학이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자, 지금까지 그림으로 살펴보았던 것을 이제는 한번 글로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학습지에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아직 없죠.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성리학의 발전 부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걸 조금 공부를 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랬었죠. 관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사학파. 아까는 살인파였는데요. 그거는 조선 초에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살인파라고 하는 중앙에 진출한 이후의 이야기들이고, 이 사람 사학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에서 낙향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사학파라고 해서 관학파 대 사학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관학파가 세조의 즉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면서 이들만 남게 되는데 이들을 훈구파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한 다음부터는 이들을 살인파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치사에서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오늘의 주제로 와가지고 성리, 관학파 시대의 성리학은 어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관학파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을 세웠고 통치를 해야지 돼요. 지배를 해야지 되는데 그 통치 이념으로 무엇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성리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도, 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성리학으로 정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학파는 지금 고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부국강병을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바로 부국강병을 위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리학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 플러스 알파에서 뭐든지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용을 하였던 것이 바로 관학파였어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뭐든지 나라를 통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속에서 관학파가 나라를 통치하던 15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학파가 통치했던 시기는 바로 15세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학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던 것이 언제 이후다? 바로 성종 이후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15세기 100년 동안에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성리학 매니아들이야. 성리학 매니아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only you 성리학만을 고집하며 가는 애들이 바로 살인파였고, 그러면서 이 살인파들에 의해서 16세기에 성리학이 절대 우상화되는 그런 변화로 연결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15세기와 16세기 이후에 성리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5세기는 관학파가 나중에는 이제 세조 이후는 훈구파라고 얘기했죠. 관학파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성리학과 다양한 사상들을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이용했다라고 얘기했고, 16세기 이후에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이들은 오로지 뭐만 고집했다? 성리학만, 오로지 성리학만 공부를 하다 보아하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16세기였다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6세기의 성리학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리학이 16세기 때 발달했는데,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가서 더 발달했겠느냐? 아니에요. 조선의 성리학은 최절정기가 바로 16세기였어요. 자, 이 성리학의 가장 대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황과 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황과 이이가 조선을 대표하는 양대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의 사상은 성리학이다. 이 성리학을 출제를 반드시 하겠죠. 그러면서 이황과 이의 어떤 성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황과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리학의 양대 기둥 이와 기 중에서 이를 강조해요. 자, 이가 무엇인지 기가 무엇인지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요. 윤리와 사상 2학년 때 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이황은 이를 굉장히 강조했어 라고 하는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행동의 근거로 무엇을 보느냐? 인간의 가장 기본 마음에 뭐가 있다? 리가 있다.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한단다 라고 하는 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이황이었어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리, 그 다음에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원리, 이것을 리라고 강조를 하는데, 성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이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황의 저서에서 보면은 주자서 저료와 성학 10도가 있는데 주자는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송나라의 남송의 학자 이름이 주자죠. 이 주자의 서적들을 서찰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주자서 저료이고요. 성학 10도를 저술했다라고 했는데 이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을 일컫는 용어예요. 성리학에 대해서 10가지 그림으로 그려놨어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제1그림, 제3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성리학의 핵심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만화책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성학 10도예요. 이거는 왕을 위한 책인데 임금님께서 워낙에 유명한 대학자이신 이황을 자기 스승으로 이제 초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 잠깐 보았을 터인데 이황은 대단히 이상주의적인 원리 원칙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성리학의 모든 걸 질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왕은 위에 있고요. 아래에 신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이 아래를 가르쳐 주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아래에 있는 신하가 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황의 논리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은 야, 네가 와서 좀 나를 좀 가르쳐 줘 라고 하더라도 이황의 논리에는 아랫사람이 감히 윗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왕을 위한,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왕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성리학의 핵심 어떤 그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혼자서 이 책을 보고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왕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황의 논리로,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성학 1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남 학파를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황은 16세기 전반 사람이에요. 16세기 전반. 자, 정치사할 때 16세기 전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4대 사화가 계속 진행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화에 의해서 이황은 자기의 친형이라든지 이렇게 사화에 의해서 죽어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황은 현실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약간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이황은 거의 정치계에 잘 나가지를 않아요. 아주 조금 약간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황이 생활했던 곳이 영남 지방이다 보니까 이황의 제자들이 영남 지방에 대거 포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이 바로 영남 학파를 이루게 돼요. 이 영남 학파는 나중에 이황은 그렇지만 16세기 후반, 17세기 이황의 제자들이 계속 이제 정치계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죄송해요. 서인 아니고 동인 중에서도 주로 남인을 이루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붕당의 계보도를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황의 제자 중에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퇴각하면서 강항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일본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에는 이황의 제자에 의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황 계열의 성리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이를 살펴보는데 이 이는 16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16세기 후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화라고 하는 것이 끝난 다음에 출생하게 되면서 사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는 자, 자고로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지식을 뭐 해야 되겠어?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학문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율곡의 기본 생각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율곡은 바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것은 개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세기 후반은 여러분들 기억을 할 터인데 조세와 역과 공납이 굉장히 문란해진 시대라고 하는 거 우리 경제사에서 배웠던 것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와 역과 공납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뜯어고치지? 이런 개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이율곡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황은 뭐였어?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그런 어떤 성향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아까 이황은 리를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율곡은 기도 중요해라고. 물론 리도 중요하지. 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리, 그 원리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이건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시계, 뭐 자동차 그랬는데 시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형체, 실체, 자동차라고 하는 실체,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의 것,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것, 이걸 기라고 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율곡이에요. 그 다음 이율곡의 저서에는 동호문답과 성학지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호라고 하는 것은 동호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이름을 말하는데 세종대왕이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었느냐 하면 15세기 때 세종대왕께서 관리들로 하여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휴가를 줘요. 휴가를 주고 그 기간 동안 뭘 하도록 하느냐? 잠깐 어떤 그 충전을 하고 오도록 어떤 그 정신적인 충전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장생 하다 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만큼 휴가 기간을 줄 거니까 공부에 전념을 하여라 라고 하는 휴가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이런 한적한 곳에다가 그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바로 이 이율곡이 공부했던 건물이 바로 공부했던 장소가 동호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그 신하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하면서 그래 네가 그동안에 뭘 공부했는지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과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 이율곡의 과제 제출한 것이 바로 여기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거야. 임금님에게 임금님 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이거 공부했어요 라고 보고했던 보고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학지묘라고 아까 이 성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성리학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서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황은 스승으로 모셨을 때 저는 가르칠 수 없어요 라고 하고서 이제 성학 10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율곡은 여기 있는 것처럼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어떤 생각이냐? 물론 왕이 위에 계시는 거 맞고 밑에 신하가 있는 거 맞아. 그러나 여기가 위에 있다 그래서 신하보다 모든 것이 더 탁월하느냐? 학문적인 게 탁월하냐? 그건 아니지 않. 이건 현실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황은 이상적이고 어떤 원리적이다 보니까 원리 그대로 그 원리를 고집하지만 이율곡은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왕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요점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하여금 왕을 가르쳤답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율곡 아까 있던 것처럼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이율곡의 제자들은 주로 경기,
그 다음에 여긴 충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포진하게 되었고 이 기호학파들은 나중에 정치에 등장을 해서 주로 서인, 나중에는 노름을 형성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황과 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잠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여기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으로 성리학을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상으로서 실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에 있었고 병자호란은 17세기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양난을 거쳐가면서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회가 바뀌어간 것을 성리학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성리학은 오히려 절대시화해 가면서 성리학을 절대시해 가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데 사회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바뀌어간 사회를 특히 양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이 성리학이 해결하는 데에 굉장한 한계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러면 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은 뭘까? 새로운 사상을 뭘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자, 실학전의 첫 번째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자, 새로운 사상으로서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양명학은 중국에서 성리학이라는 게 대단히 너무 어떤 원리를 따져가는 이론적인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철학적인 너무 이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리학의 비현실적인 것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 나왔던 학문이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이 양명학은 이미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에 굉장히 발전을 해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 후기는 이미 명도 지나서 청이잖아. 그치? 청나라는 고증학이거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청나라는 이미 고증학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너무 성리학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미 한물 건너간 양명학도 이제서야 조선에는 한쪽 귀퉁이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양명학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바로 지행합일이에요. 학문적인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행동과 뭐야 돼? 일치해야지 되지라는 거지. 자, 성리학은 그러면 어땠니? 지식적인 것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명학의 이런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제두 정몽주의 11대 손이라고 얘기하는 정제두가 이 양명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의 기본 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리학을 절대화시켜 버렸단 말이야. 성리학이 대단히 얘네들에게 우상에 버릴 수 없는 우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양명학을 연구하는 이들을 결국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제두는 강화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제두의 또는 양명학의 그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강화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강화학파를 이루게 되어요. 자, 그러나 이 강화학파 또는 양명학에 대한 것은 바로 정제두부터도 정치판으로부터 대단히 거리가 먼 강화도의 한쪽에서 학문 연구로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상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명학의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학문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나라의 고증학이 일부에서 접하게 되면서 고증학이 바로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실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학문도 우리나라에 서서히 접하게 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새로운 사상 실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난 이후에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뭐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있었던 전세와 역과 공납의 문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성도 무너졌지, 그 다음에 뭐 궁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지, 전쟁 이후에 뭐 환자도 많지, 전염병도 많지, 지금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그런 실제적인 현실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게 되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학문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에 뭐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바로 청나라의 고증학.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향의 그 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학문인 실학으로 연결이 되었답니다. 자, 이 실학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1시간 마칠게요.